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2025 3월 모의고사 고1 거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16번에서 21번에 해당하는 비문학 지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우리 비문학 지문을 해설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문제부터 보는 거라고 해요. 근데 문제를 보라는 게 이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내용을 보고 여기 다시 돌아가서 보고 반복하면은 여러 번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라서 그래서 더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옆에 있는 이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필요한가를 먼저 찾아야 읽다가 돌아와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16번 문제를 보면 나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점이라는 거 보면요. 요 두 지문 복합 지문에서 잘 나오는 문제죠. 가와 나 글의 공통점 찾으라고 하고 밑에 보니까 뭐 서술, 설명, 강조, 소개, 제시 이런 거 보면 서술 방식 문제네요. 그래서 두 글의 서술 방식상의 공통점을 찾는 문제 되겠고요. 얘는 다 읽고 나서 푸는 게 맞겠죠. 두 지문을 다 읽고 나서. 그리고 기억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에서는 기억이 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 지문을 읽고 나서 푸는 거고 적절한 것을 찾는 일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나 지문에 있는 A 부분을 보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요. 요거는 나 지문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 적용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19번 문제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추론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일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와 나 같은 경우는 가는 기억은 가 지문에서 다시 가는 가 지문에서 나오거든요. 어디 있냐면 여기요. 최대 행복의 원리. 이게 가 지문에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나 지문에서 나가 등장합니다. 여기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글을 참고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20번 문제는 가의 밀과 나의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밀, 경제학자, 각각 가나 지문에서 다 나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두 지문을 읽고 나서 적어도 밀은 누구인지 경제학자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판단한 뒤에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단어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저는요. 맨 먼저 풀던지 아니면 맨 늦게 풀던지 정해서 풀라고 해요. 그래서 복합적인 지문이 모두 필요한 문제가 16번 문제, 19번 문제, 20번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뒤쪽에 푸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억만 필요한, 가만 필요한 17번 문제는 가를 읽으면서 18번 문제는 나를 읽으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순서는 17번 풀고 18번 풀고 그 다음에 19번 풀고 20번 푼 다음 전부 다 파악하고 나서 서술 방식 문제 푸는 게 낫겠죠. 여기 있는 그 단어 문제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언제든 상관은 없지만 보통은 그 연결성을 끊지 않기 위해서 앞쪽이나 뒤쪽으로 보내서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을 잡고 나서 본문으로 가시면 좋겠지만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거 하느라고 시간을 더 많이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차례대로 풀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가서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 지문 시작했어요.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자, 공리주의의 핵심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궁금해야 될 게 있어요. 공리가 도대체 뭐야? 자, 그래서 옆에 나오죠. 공리란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으로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하고 나서 행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 즉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 쾌락을 요거 중요하겠죠. 쾌락을 추구하는 게 첫 번째 행복이래요. 근데 이 쾌락을 개인만 추구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공리,
그러니까 공리란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으로 라고 되어 있고, 이 공리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개인의 쾌락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좀 말이 꼬여서 정리해 보자면요. 요 행복이라는 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쾌락이에요. 행복이죠. 자, 밀 이전의 공리주의. 밀 이전의 공리주의. 그러면 밀 이후가 있겠네요. 자, 일단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요. 모든 쾌락이 측적 가능하고 그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이므로 단지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 여기서 동질적이라는 단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양적 쾌락주의라고 하는데요. 바로 뒤에서 나오고 있고요.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고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자, 양적 쾌락주의 입장을 가졌다.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 감정, 상상력 등에서 비롯한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적 욕망에서 나오는 쾌락, 그리고 고등 정신 능력에서 나오는 쾌락,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에 요게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비판합니다.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고요. 맞잖아요. 사실 욕구를 충족한다, 동물적 욕구를 충족한다는 건 잘 먹고 잘 자고 뭐 조금 속된 말이지만 잘 싸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동물적 욕구는 충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등 정신 능력인 이 지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통 학습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어떤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한다라든지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인 경우가 많아요. 도덕 감정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더 어려워? 당연히 고등 정신 능력인 지성으로서 하는 그 일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럼 모두들 뭘 택하겠나요? 당연히 좀 더 쉬운 동물적 욕망을 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동물적 욕망이라는 것을 좀 더 행복하게 보는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고요. 또 최대 행복의 추구, 아까 말했지만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 보면 최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욕망을 해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두 다 개인이 욕망을 해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두 번째 행복의 그 요소였던 사회 구성원의 쾌락은 조금 등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상충할 수도 있어서, 상충은 서로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상충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다시 말하면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 아니야? 라는 말과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상충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 라는 이 두 가지의 비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의 이론은 끌고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을 읽고요.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돌아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문제로 한번 가보면요. 기억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쾌락의 개념을 수정하고 그것의 효용을 개량화하여 본 적 없는 말인데 조금 더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밀은 어떻게 해서 그거를 양적 쾌락주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 밀의 의견을 좀 읽어보고 나서 풀 수 있는 문제 같네요. 자, 밀은 쾌락은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하였다. 이거 양적 쾌락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양적 쾌락주의는 동물의 그러한 욕망을 해소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육체적 쾌락과 그리고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인 지성으로서 비롯되는 그 인간의 쾌락이 모두 질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양만을 생각한다고 해서 양적 쾌락주의였어요. 근데 밀은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서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했던 거야. 그에 의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저급한 쾌락이고 정신적인 쾌락은 고급 쾌락이다. 한마디로 동물의 욕망에서 비롯된 쾌락은 좀 저급 쾌락이고요.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에서 비롯하는 쾌락이 고급 쾌락이다.
라고 본 거죠. 자,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우월성을 지닌다. 확실히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어요. 우월성을 지닌대요.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인간의 품위를 해치는 어떠한 일이 만약 행복 추구라면 그것은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때 법률, 여론 등과 같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요 상충함으로써 공리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리 실현을 한다, 공리주의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라는 건 뭐였어요? 두 가지였잖아. 행복을 추구하는 거 첫 번째 뭐였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 첫 번째 기억해보세요. 쾌락을 느끼는 거. 그러면서 두 번째가 사회의 쾌락도 고려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기심과 사회의 쾌락이 상충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행복 추구가 어려울 때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여론과 같은 법률 여론과 같은 외적 제재, 새로운 문장이 나왔죠. 외적 제재, 새로운 단어.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결국은 공리주의라는 건 사회의 행복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쾌락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심이 드러나서 그게 어려워질 때에는 외적 제재, 법률 여론 같은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밀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법률로 형벌을 때리고 여론으로 이 사람의 도덕적인 감성을 건드리면 그렇게 행동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힘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쵸? 목줄 채우는 거잖아요. 법률이나 여론 같은 걸로 사람 목에다 목줄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질질 끌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법률에서 형벌을 받기 싫고 여론전에서 그 도덕적인 질타를 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게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힘은 아니래요. 그런 건 정말로 쾌락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와는 사실 본질이 멀죠. 그래서 법과 같은 외적 제재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힘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는 내적 제재, 새로운 단어 또 나왔네요. 내적 제재와 외적 제재를 좀 기억해 주셔야겠죠. 내적 제재인 양심, 양심은 개인이 양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고 봤다라는 거 여기서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했는데, 양심은 우리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를 어기면 내면에 고통을 준다. 양심은 구성원들과의 일체감을 이루고자, 일체감, 요게 사회성이죠, 결국은. 그래서 사회적인 그 쾌락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의 토대를 두고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 외적 제재가 나왔네? 그러니까 밀은 외적 제재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필요성은 있다라고 한 거예요. 통해 함량된다. 이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한다.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 이게 결국은 최대 행복 원리에 따른 삶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은요, 밀은 내적 제재, 외적 제재가, 요거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가 모두 필요하다고 봤어요.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가 모두 필요. 요거 중요하겠죠?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라고 해서 외적 제재, 내적 제재의 기능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밀은 외적 제재를 아예 배척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내적 제재와 외적 제재가 모두 필요해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읽어버렸네요. 이렇게 다 읽고 나서
기억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번 문제로 가보시면요. 16번 아니네요. 다시 17번 문제네요. 기억이 뭐였냐면 미리 그 공리주의, 밀 이전의 공리주의의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를 발전시켰다는 이야기였어요. 기억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치죠. 저는 보통 이런 거 볼 때요, 여기 옆에다가 체크하고 보는 걸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긴 지금 길이가 다 다르잖아. 이렇게 체크해버리면 마킹할 때 실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비문학 지문에서 혹시나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고 싶다면 앞쪽에 체크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같이 볼게요. 기억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쾌락의 개념을 수정하고 그것의 효용을 개량화하여. 쾌락의 개념을 수정했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아니네요. 쾌락의 질적 차이와 내적 제재를 연구하여. 질적 차이 새로 나온 단어고, 내적 제재 마찬가지고요. 최대 행복 실현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 가능성을 높였다? 다시 요거는 약간 애매하니까 일단 냅둬 볼게요. 쾌락의 원천들을 밝히고 그것의 동일성을 규명했다? 아니요. 쾌락의 차이를 보면서 이게 결국은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동일성을 규명한다라는 이 말이 매우 틀렸습니다. 얘는 아니겠죠? 쾌락의 경험이 인간의 동물적 욕망 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인간의 동물적 욕망 추구는 이게 품위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를 이렇게 논의하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급 쾌락의 개념을 거부했다? 아니죠.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은 미리 도입한 개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아니고. 2번은 다시 가서 볼게요. 쾌락의 질적 차이 맞죠? 질적 쾌락주의니까요. 내적 제재, 외적 제재만을 연구했던 그 이전의 공리주의와는 다르게 양심이라는 내적 제재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최대 행복의 실현 가능성. 지적받던 게 뭐야?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것과 실현 가능성이 너무 없지 않아? 라는 얘기였죠. 그 중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인 거죠. 왜? 양심이라는 내적 제재를 들여왔기 때문에. 그게 있잖아.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개인의 이기심과 상충하는 어떤 양심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함부로 개인이 이기심을 방출하진 않을 것 같아. 라는 내용 드러나 있으니까요. 정답 2번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지문이에요. 나지문. 자, 나지문 같이 읽어볼게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먼저 전제를 먼저 해보고 있죠. 전제를요. 그쵸? 전제하면서 유한하다.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효용이론을 제시하였다. 효용이란 아까 효용이론을 제시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뭔지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효용이란 의사결정자가 어떤 행동을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 객관적 아니고 주관적인 감정이네요.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았다.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한계효용 체감법칙과 한계효용 균등법칙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이 뒤쪽으로는 이 법칙들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위의 내용을 머리에서 휘발시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요. 모든 인간은 욕망을 충족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니까 합리적 소비 과정을 거칠 거야. 그리고 이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효용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효용이란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이거든. 그것도 의사결정으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효용에 대한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효용 체감 법칙, 하나가 한계 효용 균등 법칙이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됐으면 영상 멈춰놓고 다시 위에 거 읽어보면서 한번 곱씹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한계
효용이란 우리 아까 효용의 법칙이 아니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야겠죠. 한계 효용이란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마다 추가되는 효용을 말한다. 한계 효용의 개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또 이해가 안 되겠죠? 내가 떡볶이 3개를 사 먹으려고 해. 한 개 샀을 때 만족감이 5라고 책정했어요. 2개 샀을 때 만족감 3. 3개 샀을 때 만족감 2.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단위를 늘릴 때마다 5의 만족감에서 3의 만족감이 더해지고 2의 만족감이 더해지는 식으로 계속해서 더해지는 요 효용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 맞아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무 사고 싶은 어떤 면 티셔츠가 있었어. 너무 예쁜 옷. 너무 예쁜 옷이 있는데 이 옷을 한 벌 있을 때는 좋아. 내가 사고 싶었던 거니까. 근데 2벌 있으면 두 벌 있으면 그 한 벌 있을 때의 만족감과 같을까요? 아니죠. 어차피 미리 한 개가 있었잖아. 2개가 된다고 해서 이것만큼 기쁘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한 벌 샀을 때 10만큼 기뻤으면 두 번째 샀을 때는 한 5만큼 기쁘겠죠. 세 번째 샀을 때는 같은 게 2개나 더 있어. 그러면 3만큼 기쁘겠죠. 이런 뜻이야. 이렇게 점차 이제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대요. 뭐가? 한계 효용이. 이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대요.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 총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해서 소비할 때 총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보이죠. 총효용을 극대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아까 그 한정된 재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티셔츠를 첫 번째 샀을 때 10, 두 번째 샀을 때 9, 세 번째 샀을 때 8, 7, 6, 5, 4, 3, 2, 1 모든 만족감을 다 얻으려면 10부터 7, 6, 5, 4, 3, 2, 1 10벌을 구매하면 내가 이 티셔츠를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티셔츠라는 게 10벌이나 필요한가요? 아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총효용이 높은 거. 예를 들어서 난 3벌밖에 못 사. 근데 티셔츠가 10벌이 있어. 그러면 맨 처음 3번까지가 행복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3번을 사게 되겠죠?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2가지로 해보면요. 티셔츠 3벌 살 때 느끼는 기쁨이 19, 8이야. 근데 바지 2벌 살 때, 바지 2벌 살 때 느끼는 게 또 9, 8이야. 그러면은 첫 번째 사는 것보다는 두 번째 사는 게 낫고 총 5벌 사야 한다고 할 때 3벌, 2벌 사게 되겠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일단은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소비한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 총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요 앞에 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돕고 싶은가 봐요. 은우라는 친구가 은우가 한 개에 각 1,000원인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뭐 세트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튀김 주르륵 놓여있고 초밥 주르륵 놓여있는데 그 중에서 차례대로 소비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 표와 같대요. 이 표 도대체 뭐지 하는데 쉽습니다. 튀김 첫 번째 먹을 때의 만족감, 튀김 두 번째 먹을 때의 만족감, 튀김 세 개째 먹을 때의 만족감, 네 개째 먹을 때의 만족감 똑같겠죠? 초밥 첫 번째 먹을 때의 만족감, 초밥 두 번째 먹을 때 만족감, 세 번째 먹을 때 만족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5번 먹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5,000원의 예산이 있대요. 은우가 총 5,000원을 지출할 때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 각각 총 효용을 계산해보면 은우는 튀김 3개와 초밥 2개를 선택할 것이다. 왜 그래요 선생님? 왜냐하면요. 뒤에 이거 선택해봤자 소용 있어 없어? 너무 작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튀김 5개를 먹으면 초밥을 먹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이 5, 4의 그 만족감을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굳이 2, 1 때문에 5, 4를 포기할 리가 없겠죠. 자, 그럼 초밥 5개를 다 먹는다고 쳤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인 16, 8, 4를 모두 포기하고요. 16, 8, 4를 모두 포기하고 3, 2, 1의 만족감만 가지는 거야. 너무 적잖아. 그쵸?
그러면 가장 많이 되는 게 뭐 공평하게 튀김 3개, 초밥 2개 아니면은 튀김 2개, 초밥 3개일 텐데요. 요렇게 했을 때 다른 숫자는 같고 초밥을 더 많이 먹었을 때 만족감 뒤에 3이 나오죠. 근데 튀김을 더 많이 먹었을 때 만족감을 보면 뒤가 4가 나옵니다. 그럼 뭐가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야? 튀김을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튀김은 3개, 초밥 2개. 요렇게가 최대 효용을 나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은우가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이 37로 밑에 있죠. 튀김 3개의 효용은 16 더하기 8 더하기 4로 28. 초밥 2개의 효용은 5 더하기 4로 9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28 더하기 9 하면 총 37이 되겠죠? 이때 5,000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인 튀김 3개와 초밥 2개의 한개 효용이 4로 일치한다. 오, 신기하죠? 여기 4 있고 여기 4 있잖아요. 위의 상황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개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동일한 지점에서 결국 선택해야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대요. 얘의 4, 얘 4에서 선택하는 것처럼. 얘는 3번째 먹을 때 만족감이 4네, 얘는 2번째 먹을 때 4네, 그러면 얘는 3번 먹는 걸로, 얘는 2번 먹는 걸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 나왔네요. 여기 지금 보면 다시 정리해보면 위에 나와 있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결국 사용하는 재화가 늘어날수록 한계 효용은 감소하게 되죠. 봐봐. 늘어날수록 16에서 1 감소했고 늘어날수록 5에서 1 감소했죠.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리고 총 효용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만족감을 얻는 지점에서 멈춰야 한다는 게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에요.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 이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책 결정을 한대요. 한계 효용 체감 법칙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추가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은 고소득층이 추가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보다 더 큰 효용을 창출한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 뭐 고소득층, 저소득층 해봐야 이해가 잘 안 된다면 한 달에 용돈 5,000원 받는 어린이가 길에서 5,000원 주운 거랑 한 달에 월급 500만 원 받는 어떤 직장인이 길에서 5,000원 주운 거랑 기분이 같을까요? 얻는 만족감과 기쁨은 한 달에 용돈 5,000원 받는 어린이가 5,000원 주운 게 훨씬 더 크겠죠. 그거예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10,000원의 효용이, 이 효용이라는 게 그 만족감, 기쁨이었죠? 요게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고소득층의 소득 10,000원을 세금으로 걷어서 저소득층한테 배분하면 고소득층의 감소분보다, 효용 감소분보다, 그쵸? 10,000원 없어져 봐야 이 사람들은 별로 안 불행해. 저소득층은요, 이 10,000원을 받음으로 너무 행복해. 그래서 효용 증가분이 더 커서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한다. 대부분 국가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에 의거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걸 누진적 소득세라고 해요. 이는 누진적 소득세로 얻은 재정 수입을 통해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너무 잘 이해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저 A를 참고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 1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산 제약선이라는 건 내가 돈이 여기까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A, B, C, D, E 은의 소비 선택 지점을 표시한 거 예약 제약선은 5,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 선택 지점을 이은 선이다. 그렇다면 D랑 E는 못 사겠네요. 돈이 모자라서. 그쵸? C는 돈이 남겠네. 그리고 B와 A가 가장 적절한 지점에서 그러니까 돈을 잘 주고 산 게 되겠죠. 자, A는 5,000원의 예산으로 총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비 선택 지점이다. 자, A의 경우 지금 뭐야? 튀김 3개, 초밥 2개. 여기서 뭐라 그랬어? 요게 가장 효용성 있다라고 그랬죠? 튀김 3개, 초밥 2개. 여기도 튀김 3개, 초밥 2개. 그쵸? 맞죠? 그 다음에 소비 선택 지점이 A에서 B로 달라지면 그러면 초밥 3개,
튀김 2개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효용으로 봤을 때 초밥은 9에 3 더하니까 12, 튀김은 16, 8 더하니까 24가 되겠죠. 동일 예산에서 총 효용이 작아지는 거 맞죠? 그러면 총 했을 때 36이니까 1 작아졌습니다. 그렇죠? 소비 선택 지점이 B에서 C로 달라지면 B에서 C로 달라졌을 때 그러면 둘 다 2개씩 먹는 거예요. 1,000원을 더 소비하고 총 효용이 B에서 C로 달라지면 1,000원을 덜 소비하고 총 효용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쵸? A보다 적게 먹으면 무조건 총 효용은 작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맞고요. 소비 선택 지점이 C에서 A로 달라지면 1,000원을 더 소비하고 1,000원 더 소비하는 건 맞아요. 총 효용은 커지게 되겠죠. 그쵸? D, E 모두 6,000원의 예산으로 가능한 소비 선택 지점으로 이는 D보다 총 효용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튀김 4개, 얘는 D 같은 경우는 똑같이 3개 먹는 거예요. 얘는 초밥 2개, 튀김 4개. 그러면 E의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E의 경우로 생각했을 때 튀김 4개, 초밥 2개죠. 초밥 2개, 튀김 4개. 요랬을 때 총 효용은 39네요. 그쵸? 이게 E. D는요, 둘 다 3개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쵸? 40입니다. 그러면 D가 더 크네요. 그쵸? 다시 보면 E는 D보다 총 효용이 크다라고 했는데 D가 더 컸죠. D가 더 컸죠. 그쵸? 3개 먹는 거 보다 4개, 2개 먹는 게 효용이 더 작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 자, 다시 정리해서요. 그래서 요거 맞고요. 맞죠? 요게 3개, 2개니까 요거 맞고 2번도 맞고요. 왜냐면 이게 총 효용이 가장 높을 때였으니까. 그쵸? 3번도 맞습니다. D에서 C로 달라졌을 때. 돈은 덜 쓰죠? 그쵸? B에서 C로 달라졌을 때 돈은 1,000원 덜 씁니다. 요 선상에 있으니까요. 그쵸? 그러나 효용도 적어지겠죠. 맞고 그 다음에 C에서 A로 이동했을 때는 다시 1,000원이 더 소비하게 되고요. 총 효용도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D, E 모두 6,000원으로 소비 가능한 지점인데 비교하는 건요. 4개, 3개가 되었을 때 4개, 2개가 되었을 때는 5, 4, 16, 8, 4, 2를 포함합니다. 5, 4, 16, 8, 4, 2 3개, 3개가 되었을 때는 16, 8, 4, 5, 4, 3 그렇기 때문에 E가 2, D가 3개, 3개니까 3개, 3개니까 E가 2, D가 3 그래서 총 효용이 누가 더 커? D가 더 크죠. D가.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은 나머지 문제들 한번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본문 조금 더 정리해보자면요. 이런 본문이 있을 때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자, 미래 공리주의. 제가 물론 구조도를 그려주겠지만 시험을 치러 들어가서 구조도를 그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밀의 공리주의 사상과 그 특징이 주제가 되었는데요. 요거는 밀 이전과 밀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리주의를. 밀 이전에는 무슨 쾌락주의였어? 그쵸? 양적 쾌락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과 인간의 쾌락이 같다라고 보는 거였고, 그래서 비판을 받은 것이 천박한 돼지의 철학. 또 실효성 없음. 그래서 밀 이후에는 질적 쾌락주의가 들어왔고요. 동물의 쾌락은 저급. 인간의 쾌락은 고급이라서 이게 더 우월하다라고 봤고, 우리는 행복 추구를 위해서 이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에서는 이 공리주의가 실효성이 없을 때, 되지 않을 때 외적 제재를 사용해서 제재하라고 했는데, 밀 같은 경우는 이 인간의 쾌락이 잘 되지 않을 때 내적 제재인 양심을 제재 안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내적 제재가 함량되는 거, 양심이 함량되는 데는 외적 제재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보고, 나 같은 경우는 효용이론 두 가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 요거 두 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차례대로 풀어볼게요.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묻는 문제였는데요. 효율적으로 재화를 선택하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나네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정책 설명? 나은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과정을 모두 설명하진 않았으니까 안 드러났다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관련성은 나랑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 쾌락의 중요성. 도덕적 판단이라는 얘기가 잘 안 나오긴 했지만 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간 자기이익 지향성을 고찰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자기이익 지향성이 결국은 뭐라고 했어? 공리주의의 행복이라고 했어요. 이 공리주의의 행복에 대해서 고찰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자, 그러면 나 지문에서는 이게 뭐였냐? 합리적 소비가 되겠죠. 그럼 가 지문에서 공리주의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 나 지문에서 합리적 소비를 하는 거, 요거 둘 다 자기 이익 지향성이 맞죠. 그렇게 고찰한 이론을 소개했으니까 얘는 아니고 얘가 정답이겠네요.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여론 형성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거 제시 아예 안 돼 있었어요. 그쵸? 정답 4번입니다. 자, 밑에 두 문제는 우리 풀었죠? 17번과 18번. 19번 가서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가와 나가 각각 뭐였죠? 기억나나요? 가는 최대 행복의 원리. 나는 얘들아? 그쵸? 나는 여기 있는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면요. 가는 교육적 경험을 쌓아 실행될 수 있다. 가가 뭐였어? 가 뭐였어? 다시 어디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빨리 찾으셔야 돼요. 여기 있죠. 최대 행복의 원리. 교육적 경험을 쌓아 실행될 수 있다. 맞고요. 그래요? 맞죠. 교육적 경험을 쌓아서 실행될 수 있다. 최대 행복의 원리. 나는 개인에 따라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쵸? 가는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개인의 이익이고, 나는 의사결정 판단의 근거가 사회의 이익이다.
나 같은 경우는 합리적 소비자로서 판단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사결정 판단 근거가 사회의 이익이라고 보는 건 옳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에서도 최대 행복의 원리는 두 가지를 갖추어야 돼. 첫 번째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 두 번째는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거. 근데 여기 개인의 이익이라고 해놨으니까 틀린 거 3번 되겠죠. 3번 되겠죠. 가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나는 소비 선택의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거 되겠고요. 가와 나는 모두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죠. 19번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번 문제거든요. 여기 앞에서 잠시 동영상이 끊겼는데 19번 문제 같이 봐보면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고요. 가는 뭐였어요? 가 뭐였어요? 기억나나요? 다시. 가, 최대 행복의 원리. 나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죠.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는 교육적 경험을 쌓아 실행될 수 있다. 미리 그랬죠. 브릿지 문제고요. 맞네요. 나는 개인에 따라 한계, 효용, 균등해지는 지점이 달라진다. 그쵸. 달라진다고 했었고. 가는 의사결정의 근거가, 판단 근거가 개인의 이익이고, 나는 의사결정 판단의 근거가 사회의 이익. 개인의 이익? 공리주의인데요. 공리주의 행복의 요건이 뭐라 그랬어? 그쵸? 행복의 요건 뭐라 그랬어? 앞에서 이미 했죠. 저 지금 동영상이 끊겨가지고 두 번째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넘기려면 여기서부터 조금 넘겨서 20번 문제 바로 보세요. 개인의 이익은 공리주의와 상관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3번이 아니고 정답 3번이었습니다. 윤리 판단의 기준, 소비 선택의 기준 맞죠? 그리고 모두 이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의 밀과 나의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하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실험 내용인데요. 실험 내용을 조금 요약해보자면요. 5명한테 10만원씩 나눠주기로 했대요. 근데 갖거나 기부할 수 있는데 만약 기부한다면 2배의 효용을 창출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5명 중에 1명이 10만원을 기부했다고 치면 그 10만원이 20만원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5분의 1만큼씩 돌아간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기부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10만원. 모두가 기부하게 되면은 총 5명이었으니까 100만원을 5명이서 나누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용은 20만원이 되고요. 4명이 10만원을 기부하고 1명이 기부하지 않으면 그 1명은 자기 10만원 갖고 있는 거에서 4명이 기부한 40만원이 2배가 돼서 80만원이 된 거를 다시 나누기 5를 하겠죠? 그러면 총 16만원이 더 효용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16만원을 가지고 기부하지 않은 이 10만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총 26만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실험 참가자 대부분 40에서 60% 정도는 기부했고 일부는 기부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부한 실험 참가자들은 이타적인 마음, 자부심 등이 기부의 이유였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A는 기부 행위를 고등 정신 능력을 발휘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행위로 보겠군. 밀은? 그렇죠? B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가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고 보겠군. 한계효용 체감 법칙 뭐였나요? 한계효용 체감 법칙? 무언가 재화를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한계 효용이 떨어진다, 효용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가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른가요? 아닌 것 같죠, 그쵸?
그러면 왜 둘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를까요? 왜 다를까? 본문을 한번 보자면요. 본문을 한번 보자면 여기 여러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요 부분이 오히려 아까 저 선지의 근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20번 답은 몇 번일까요? 맞아요. 근거가 옳지 않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죠. 나머지 더 보자면요. A는 기부하지 않은 자의 행동을 양심을 위반한 행동으로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B는 기부하지 않은 자가 참가자들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을 비교해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이해했겠군. 그쵸? 사실 기부하지 않으면 나만 26만 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합리적 선택이죠. A는 이타적인 마음을 동요를 자신과 같이 여기는 사회적 감정으로, B는 자부심을 기부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이해하겠군. 맞고요. 사회적 감정, 주관적 만족감. A는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B는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구성한 전체 효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인이 기부하는 행위와 공통점이 있다고 보겠군. 맞죠? 자, 그 다음에 21번은 그냥 답을 불러줄게요. 21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요거는 같이 볼게. 21번 5번이 어떤 글이었냐면 창출한다 였어요. 창출한다. 창출한다는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보면은 만들어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 보내면요. 창출이 아니라 배출이 되겠죠. 배출. 그쵸?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답 한 번 더 보자면요. 16번에는 몇 번이었어요? 16번에? 16번 정답 4번이었죠? 17번 정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8번 정답 5번이었고요. 19번 정답에 3번이었고 20번 정답이 2번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답 혹시나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정답 해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다시 앞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본문에다가 필기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제가 여기서부터 천천히 내려드릴 테니까요. 한 번씩 멈춰놓고 필기를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 걸로 해요, 여러분. 안녕.